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한 번 백년가학을 맺은 인연,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끈끈하게든 지독하게든 끝까지 얽혀 살다 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은 제 인생이랑은 거리가 멀었을까요? 저는 2번의 결혼을 하고 1번의 사별과 1번의 이혼을 겪은 결혼이란 것과는 지긋지긋하게도 악연인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제가 겪은 삶의 풍파가 얼마나 거셌을지 대충 예상이 되시지 않으신가요? 참, 제가 생각해도 무슨 정신으로 이 모든 걸 겪으며 멀쩡히 살아왔나 싶습니다. 덕분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 때문인지 용기가 안 나서였는지 이런 사연만큼은 쓸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 번쯤은 내 얘기를 남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경험도 해보자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기구하다면 기구한 인생이지만 그동안 남들에게 한 번도 징징대지 않고 살아왔던 제 자신을 칭찬하고자 이 정도 대나무 숲은 마련해 주려고 해요. 한 번쯤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남들에게 위로도 받아보고 싶었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한들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견디듯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생이 제 마음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것마저도 제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랬거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결혼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겪지도 않을 일이고 겪어서는 안 되는 사별을 했어요. 첫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성공했는데 제가 원하던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였죠. 초등학교 교사라 가장으로서 돈을 잘 벌어온다거나 그런 거창한 장점은 없어도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남자라 아이를 낳아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모습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는 연애도 결혼 생활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참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부부 금슬도 좋아 부러움을 많이 샀었죠. 그렇게 1년간 꿈같던 신혼생활이 끝나고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눈이 참 예뻤는데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눈을 꼭 빼다박아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뻐 죽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반반 닮은 작은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여보,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우리 민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나도 민지 볼 때마다 당신이랑 민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가끔 막 마음이 혼자 벅차오를 때가 있어. 내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지가 3살쯤 되던 해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해는 정말 저에게 악몽과도 같은 해였어요. 저희 가족에게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몇 년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하루 종일 멍을 때리던 날도 있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봤는데 제가 몇 년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해 하셨죠.
아, 우리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힘들더라도 천천히 잊어야 할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옆에 있는 민지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맥없이 슬퍼만 할 거니? 민지 때문에 못 있겠어요, 엄마. 나도 민지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 아는데 민지 때문에 못 있겠다고요. 민지랑 그 사람이 너무 닮았어요. 민지 눈만 보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요. 나도 모르겠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 잃은 슬픔이야 헤아릴 수 없는 거 알지만 나도 부모로서 내 자식이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있는 꼴 못 보겠다. 너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굴지 마. 너 아직 젊고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못하겠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 그만 잊고 민지 위해서라도 새 인생 살자. 응? 내내 제 속이 상하기라도 할까봐 말도 잘 못 붙이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듯 제게 퍼본 그날 뒤로 저는 그제서야 용기를 냈어요. 너무나 제가 꿈꿔왔던 사람이었고 함께하는 동안 늘 행복하게만 해줬던 좋은 사람이었기에 더 잊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제게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던 주변 친구들도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너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잖아. 내가 아는 의사원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혹시 모르잖아. 일자리 나면 알아봐 줄지. 고맙다. 취직되면 내가 꼭 한턱 낼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주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병원에 취직을 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키우며 마음을 다잡고 한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저도 어느 정도 직장 사람들과 제법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병원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하니 안 친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구조였죠.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단골이 많은 소아과였는데 의사 선생님 두 분에 간호조무사도 저까지 둘이 있어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남몰래 호감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30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준수한 외모에 성격도 유쾌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울던 아이도 이 선생님께만 가면 뚝 그치게 만든 후 진료를 하시는 모습에 아이를 다루는 것에도 능숙해 보여서 아내분은 참 좋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의사라는 사회적으로도 선망받는 직업에 외모, 성격, 아이 보는 것까지 빠지지 않는 걸 보니 제 눈에는 참 저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이서 씨는 꼭 윤 선생님 같은 남편 만나.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윤 선생님 같은 분이 흔해야 말이죠. 제가 몇 년만 더 일찍 태어나서도 꼬셔보는 건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꼬셔보는 건 어떠세요? 뭐? 유부남을 어떻게 꼬셔? 애도 둘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농담도 참. 애가 둘이면 어때요? 이혼하셨는데. 응? 윤 선생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모르셨어요? 아, 그때 안 오셨구나. 지난번에 선생님 따님 때문에 일찍 퇴근하셔야 한다고 했던 날에요. 그날 남은 직원끼리 한잔 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윤 선생님도 이혼한 지 꽤 되셔서
좋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잘해보시면 어때요? 성격도 완전 잘 맞으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아무리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이혼을 했다고는 해도 초혼과 재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각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둘이 마음이 맞아 잘 된다고 한들 추후에 발생하게 될 예상 가능할 문제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떠다녔죠. 무엇보다 마음이 쓰였던 건 당연히 제 딸 민지였어요. 아주 어릴 때라면 모르겠지만 그때 민지는 벌써 8살이 되었을 때거든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마냥 아기 같지만 은근히 알 건 다 아는 나이라서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나이에 새아빠라고 낯선 남자를 끌고 와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민을 할 때만 해도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할 만큼 발전적인 사이도 아니었으니 그냥 윤 선생님은 제 마음속 작은 인간적인 호감, 좋은 직장 동료로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윤 선생님의 태도가 사뭇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서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면 제대로 말해줄래? 윤 선생님 말이야, 요즘 따라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아무래도 윤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잘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본데요. 뭐? 설마. 설마는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선생님이 윤 선생님 정말 좋게 보신다고요. 그 얘기 듣더니 윤 선생님이 눈에 띄게 좋아하시길래 두 분 잘해보시라고 했거든요. 뭐? 그러지 말라니까 정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아빠 떠나고 5년이나 지나서 다시는 제 인생에 이런 상황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야속할 정도로 저도 가능만 하다면 새 인연을 찾아 새 삶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괴로워할 만큼 충분히 괴로워하고 고통받았으니 이제는 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윤 선생님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딸인 민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민지야, 혹시 있잖아. 민지한테 새아빠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새아빠? 나는 새아빠 필요 없는데. 역시 그렇지. 민지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하지? 잠깐 딸과의 대화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관계에 헛다리나 싶어서 애가 혼란스러워할 만한 질문을 한 게 아닐까 속으로 자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아빠가 필요하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반 애가 그랬어. 내가 아빠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엄마가 심심하겠다고. 엄마랑 아빠는 한 세트 짝꿍인데 엄마는 짝꿍이 없는 거라고. 엄마, 짝꿍이 생긴 거야? 응? 아니 민지야. 엄마는 짝꿍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혹시 민지한테 새아빠가 생기면 민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엄마는 민지만 있으면 돼. 민지가 싫어할 짓은 엄마는 안 할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먼저야. 엄마, 나도 엄마가 먼저야. 엄마가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아줌마들처럼. 응? 나도 커서 언젠간 짝꿍이 생길 거잖아. 그럼 엄마는 어떡해? 엄마가 짝꿍이 있어야 내가 마음 편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지. 엄마,
마음에 드는 아저씨 생겼어? 그럼 나도 좋아. 엄마도 짝꿍 생기고 나도 새아빠 생기고 엄마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 민지야.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어서였을까요? 한참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처럼만 느껴졌던 제 딸 입에서 저런 어른스러운 말들이 술술 나오는데 내 새끼가 언제 이렇게 빨리 철들었나. 아직은 좀 더 철없이 굴어도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철이 든 건가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제 눈물을 닦아주는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어쩌면 그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 가족이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고 수도 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대상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던 거예요. 딸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딸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기엔 딸의 나이가 너무 어리긴 했지만 그만큼 저에겐 최소한의 면죄부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속에 한가득 얹혀있던 것이 내려간 듯이 마음의 무게가 좀 덜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윤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어나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연애라는 걸 하니 반쯤 죽어있던 삶에 활력이 도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쯤 더 만났을까요?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결혼할래? 매번 데이트 끝나고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게 너무 싫다. 결혼? 와야 할 게 왔다는 기분이었지만 어쩐지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게 딸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인지 저 스스로도 쉽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뭐 결혼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어. 우리 둘 다 재혼이기도 하고. 유난 떨면서 하지 말고 조용히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사실 저야 매번 만날 때마다 결혼 생각을 했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저도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남편이 있는 가정이 너무 부럽고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몇 달 뒤 저희는 재혼 신고를 마치고 이사를 했어요. 남편에게는 제 딸보다 1살 많은 딸과 2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제 딸이 새로운 형제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지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민지야, 여기 언니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응,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혼자여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 딸이 씩씩하게 대답해 주어서 한시름 덜었지만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깨달았죠. 아이들끼리의 관계도 관계였지만 저와 아이들의 관계가 더 문제였다는 걸요. 여보, 혹시 당신 이제 일은 그만두고 애들 봐주는 거에 집중해주면 어떨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애들이 엄마가 생기니까 그동안 티를 안 냈어도 내심 좋은가 봐. 집에 엄마가 있었으면 싶어 해서. 정말? 새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어색하고 힘겨웠던 건 새로 생긴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직접 마주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한 집에 사는데도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일을 그만두고 애들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지금보다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했지만 굳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아이들과 친해져야 할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주 안 붙어 있으니 그만큼 친해지지는 못해도 그래서 부딪힐 일도 적을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어렵게 얻어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기분 좋기는 한데 일을 꼭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 내가 쉬는 날 더 노력할게. 이제 당신 혼자서 애 키워야 하는 처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일을 하려고 해. 이제 내가 벌잖아. 당신 월급 얼마 안 되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는데. 굳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없어. 당신이랑 애들 새 키울 능력 충분히 돼. 남편이 의사다 보니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았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제가 하는 일을 별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월급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 기분을 파악한 남편이 바로 한 수 접고 들어오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사실은 애들도 애들인데 나도 당신이 집에서 애들 좀 봐줬으면 싶어서. 사실 우리 애들이나 당신 애나 아직 많이 어린 나이잖아. 엄마가 필요할 나이고 이제야 당신 만나서 애들한테 빈자리 채워주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엄마 아빠로서 각자 역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그동안 혼자 일하고 애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 하나만 해도 힘든 마당에 이젠 나 만났으니까 그 짐 좀 덜어놓으라는 거야. 저도 참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기간이 길어서였는지 힘들었다는 걸 알아주는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갔지 뭐예요. 남편 말대로 그동안 혼자 애 잘 키워보겠다고 악바리같이 살아왔던 것도 있으니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동안 일한다고 딸 옆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게 느껴졌고요. 그래도 선뜻 일을 그만두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후로도 6개월 정도 더 다니다가 겨우 그만뒀네요. 워낙 정들었던 직장이라 나오는 게 힘들었지만 그땐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선생님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남편 잘 만나서 일 그만두고 싶네요. 부러워요. 나는 이서 씨가 더 부러운데 일 계속 다닐 수 있어서. 네? 농담이시죠? 저를 부러워하는 직장 동료를 보며 약간의 우월감도 느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미래만 꿈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생각보다 암담했죠. 아줌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언니, 왜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해요? 나는 언니네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는데? 뭐? 그럼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지 뭐라고 해? 엄마라고 해야죠.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요. 야, 우리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거든? 너도 니네 아빠 따로 있잖아. 불만 있으면 너도 우리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든가. 싫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똑바로 부르세요. 나도 싫다고. 아줌마, 밥 달라니까요. 얘들아, 그만 싸워. 응?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집에 붙어 있기 시작하니 애들이 저를 앞에 두고 소소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걸 참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호칭을 엄마라고 바꾸지 못한 남편의 아이들과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 딸은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제가 마냥 남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자니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을 억지로 잡아 열 수도 없고 애들 말 맞다나 친엄마도 아닌데 무작정 엄마라고 부르라 강요하기도 난처했고요. 엄마, 왜 쟤네한테 뭐라고 안 해요?
민지야,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아직은 언니랑 동생이 엄마라고 부르기가 힘든가 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 시간이 좀 흐르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러줄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처음에 힘들었지.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왜 언니랑 동생은 엄마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없냐고요. 그래도 그런 건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자. 매번 속상해하는 딸을 달래주는 것도 일이었고 미안했어요. 몇 년이 지나 사춘기가 올 쯤이 되자 남편의 아이들은 더 심하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딸도 그걸 불편하게 여겼고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애들이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좀 나서서 뭐라 해줄 수는 없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선 매번 쏙 빠져? 아니, 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그렇게 붙어서 애들 케어하면서도 아직까지 못 친해져서 그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뭔지 좀 잘 생각해봐.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사다 달라는 거 다 사다 주고 애들한테 잘 보이고 잘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해온 노력이 얼만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나랑 내 딸을 딸린 식구 취급하는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당신 일 안 하고 애들만 신경 쓰면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당신도 어떻게든 애들이랑 친해져야 할 거 아냐. 나도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오해하지 마. 애들과의 갈등은 곧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연애할 때는 한없이 다정하던 사람이 집에서 같이 살며 매일 보니 퇴근 후 예민하고 짜증나 있는 모습만 보게 되더라고요. 같이 직장에 다닐 땐 분명 저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너무 능숙하게 다루기에 아이들과 친밀도라도 높을 줄 알았는데 딱히 자기 애들이라고 해서 친밀도가 높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도대체 애 둘을 어떻게 키워온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인격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방치를 당하며 컸으니 애들 인성이 왜 저런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였어요. 여보,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애들 신경 좀 써. 집에 당신 있는데 뭐하러. 나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 당신한테 좀 분담하자고 맡겨놓은 건데 나보고 일도 하고 애들도 케어하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애들 케어하는데 완벽한 분담이 어딨어 여보. 나는 친부모도 아닌데 정서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 내가 육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애들한테 좀 관심 가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피곤해? 아우 알겠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같이 사니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좀 편하게 살자고 결혼했더니 이런 거 보면 내가 결혼이 체질에 안 맞는다니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살면서 매번 새롭게 발견하는 남편의 회피적인 성향과 이기적인 태도에 날이 갈수록 실망감만 쌓였어요. 저와 결혼한 후로 되려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떨어진 탓인지 애들도 거의 본능적으로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저도 애들의 이유 없는 미움에 지쳐서 점점 상대를 안 하게 됐어요. 아줌마, 이제 우리 말 아예 무시하세요? 아빠가 매번 꼬박꼬박 돈 벌어다 주는 걸로
아줌마도 먹고 사는 건데.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줌마, 오늘은 전복 삼계탕 먹고 싶어요. 해주세요. 아줌마, 집이 너무 더럽잖아요. 싱크대에 설거지 쌓여있는데 왜 일 안 하세요? 애들은 일부러 제 신경을 긁으려들었고 저도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서 대꾸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어릴 때는 같이 맞서 싸우던 제 딸도 이젠 적응이 된 건지 묵묵히 넘기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에 혼자 돈을 벌 때에 비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딸 원하는 거 사주고 원하는 공부 시켜주고 하면서 그 원한은 풀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몰라도 금전적으로는 제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 자식들은 친부모도 내팽개 친마당에 제가 집안일 이상으로 잘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정말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런 식으로 저를 긁으려더니 포기할 수밖에요. 저는 개인적인 시간은 제 딸하고만 보냈고 오히려 이 집에 들어와서 딸에게 새 가정의 안락함을 주기보다는 둘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전우애 같은 거랄까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쟤네한테 복수해 줄 거니까. 아니야, 민지야.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힘들어져. 쟤네를 보면 모르겠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감정 소모가 많이 되고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야. 엄마도 처음엔 쟤네가 미웠는데 이젠 이해하기로 했어. 너도 힘들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 앞에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우리 딸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게끔 엄마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고마워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잘해드릴게요. 저희끼리 점점 끈끈해지며 본인들의 시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영악한 것들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시댁까지 끌어들였어요. 솔직히 재혼 가정이라 남편이나 저나 서로 집안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도리를 강요하시더라고요. 재혼한 게 자랑도 아니고 내 동네 창피해서 널 안 보고 살았다만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불렀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내 손주들 키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니? 왜요, 어머님? 애들이 또 저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네가 집안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집에 온 내 아들한테 집에 신경 좀 쓰라고 짜증내고 성질은 있는 대로 다 부린다며?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의사 남편 얻으려면 원래 니네 집에서 병원 개원해줄 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 들어봤지? 너는 운 좋아서 땡전 한 푼 안 쓰고 간호조무사였던 주제에 내 아들 잘 꼬셔서 재혼한 주제에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눈밖에 나서 되겠니? 네가 아무리 지금 법적으로 배우자여도 나중에 재산 싸움 나면 내 아들이 네 편을 들겠니? 애들 편을 들겠니? 내 손주들이 그리 성정이 까다로운 애들도 아닌데 그 피의를 하나 못 맞춰서야. 애들이 너한테 쌓인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내가 더 이상은 두고 못 보겠어서 한 소리 하려고 부른 거다. 어머님,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어떻게 어린애들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세요? 뭐? 그럼 애들이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제가 남편한테 성질을 부렸다고요? 어머님 아들이셔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요. 어머님 아들이 그런다고 들을 인간도 아니고 전 포기하고 산 지 오래예요. 제가 뭐라고 했던 건 인간적으로 그래도 자기 새끼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애들이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것 같아서 신경 좀 쓰라고 한마디 했던 것 뿐이에요. 애들한테 못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제가 아니라 아드님을 부르셨어야죠. 뭐라고? 뭐 이런 겁도 없는 년이 다 있어.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 건 몰라? 채혼했다고 그런 것도 다 까먹었어? 제가 보기엔 며느리랍시고 불러내서 어떻게든 부려먹고 갈구려는 어머님께서 더 겁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셨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잘나신 아드님, 이혼 2번 한 놈 만들고 싶으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1번 이혼이 어렵지 2번이 어려울까 봐요. 저야 남편 돈으로 애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이를 거 없죠. 근데 남편은 저랑 헤어지면 지금 꽤 곤란할 거예요. 저한테 의지를 좀 해야 말이죠. 어머님이 남편 늙어서까지 내 아들이다 끼고 살면서 보살펴 줄 거 아니시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확수 틀리면 어머님 손 주고 아들이고 다 내팽개치고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후에야 시댁도 겨우 잠잠해졌어요. 애들도 이제 시댁을 이용해서도 절 괴롭힐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인지 입시생이 된 나이쯤부터는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애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며 제 개인 시간이 많아지니 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재혼을 했는지, 잠깐 연애했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은 꿈처럼 휘발되어 사라져버리고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절대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서로 견제하고 기싸움하고 어떻게든 긁어보려 하고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저를 미워하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제 밑에 앉히려는 시댁과 재혼 전엔 별도 달도 다 따다줄 것처럼 굴더니 막상 재혼하니 저를 집안의 가정부쯤으로 취급하는 듯한 남편 사이에서 20년을 가까이 버티듯 지냈네요. 누군가는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러고 살았냐 묻겠지만 저로서는 아주 보람없는 시간이었던 건 아니에요. 재혼 전 제 경제 사정을 생각해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제 딸을 공부시킨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기특하게도 지금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나름대로 심란한 환경 속에서도 반항이나 방황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잘 자라준 딸을 보면 그동안 제가 겪은 마음고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딸도 제가 고생하는 걸 지켜봐와서 그런지 취직을 한 후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부모된 보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반면 남편 자식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대로 자라서 그런지 다 커서도 못된 심보는 그대로 닮았어요. 둘 중 하나라도 의사인 제 아빠 머리는 닮지 않았을까 했는데 웬걸 둘 다 의사는커녕 좋은 대학조차 못 가고 졸업 후에도 취직도 못해서 빌빌대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의사로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어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녀석들은 인간 구실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첫째는 본인이 장녀이니 아빠 재산은 본인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난리고, 둘째는 아들이니 본인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재산 준 남편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벌써부터 남편 재산 뺏을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부인인 제 몫은 생각도 않는 듯 했어요. 하긴 저를 가정부쯤으로 생각하니 저런 인간들한테 내 몫의 재산을 챙기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 재산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같이 살아온 세월 동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줬고 덕분에 제 딸도 잘 키워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는 날이 왔죠.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분명 재작년 검사했을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갑상선에 암이 생기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 3기나 되어 발견이 되다니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뜨거웠던 마음은 세월이 지나 발해가고 자식들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지금은 집에서 필요한 말만 나누는 서먹한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남편이더라고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고 3기까지는 생존율이 70%가 넘는다고 하지만 4기로 넘어가는 순간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에 심란하고 울적해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상상도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뭐? 암? 이제 하다 암까지 걸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다라니.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병까지 얻어와? 그것도 말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뭐? 그것도 치료해달라 이거야? 치료해야지 그럼. 치료 안 해? 상기면 그래도 생존율이 70% 이상이래. 웃기고 있네. 암이라는 건 완치가 없어. 죽도록 치료시켜서 완치 판정 나도 컨디션 나빠지면 금방 찾아오는 게 암이야. 완치 판정 나고 몇 년 뒤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을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래서 그럴 바엔 치료비 낭비하지 말고 이대로 죽으라. 이거야? 그래, 이제야 맑게 알아듣네. 안 그래도 당신이랑 맨날 애들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지겨웠는데 참 잘 됐네. 그동안 내 애들 뒷바라지하고 키워줘서 그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도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지? 서로 퉁치는 셈 치자고. 여보,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많이 싸웠다지만 어떻게 사람이 아플 때 떠나? 당신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 정도? 내가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학원비며 뭐며 펑펑 써대는 거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그런 말이 나와? 내 새끼들 좀 잘 봐달라고 맡겨놨더니 내 새끼들은 인간 구실 못하게 될 때까지 방치하고 지 새끼만 변호사 만든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당신이 언제부터 당신 새끼들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딴 소리를 해? 막말로 내가 당신 애들 그렇게 만들었어? 난 애들 밥이라도 해 먹이고 청소라도 해줬지. 당신이야말로 애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 자식보다 잘 안 풀리니까 그걸 내 탓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정말 양심이 있는 인간이야? 그래, 나 양심 없어.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당신도 불만이면 이혼하든가. 뭐? 이혼?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저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듯해도 티도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태도가 돌변하는 게. 살면서 정말 꾸준히 저를 실망시켰던 사람이지만 마지막까지 밑바닥을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평생을 희생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딸이 크게 분노하며 집안을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이 집안 인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엄마가 고생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끼리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면 그 노력을 인정하고 알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필요할 때는 좋았죠. 이제 한 사람이 병들고 필요 없어지니까 막 나가자는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딨어요? 그럼 너네끼리 잘 사세요. 우리가 막아? 애초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서 온 거고 혜택도 많이 받고 산 네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난 네 엄마가 암이 아니었더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
조만간 이혼 서류 작성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고도 없이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편까지 당장 이혼할 것처럼 구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한동안은 밀려오는 우울감에 죽은 듯이 지냈어요. 제 옆을 지켜주는 건 제 피가 온전히 섞인 제 딸뿐이었죠. 엄마, 이혼 서류 고지고대로 작성해주지 말고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대로 이혼당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참 우습게도 딸이 마침 이혼 전문 변호사여서 마음이 든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인가 싶은 양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제게 이혼 서류를 작성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자 소송을 하겠다며 매일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작성해주고 말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도 딸의 말만 믿고 협박을 간신히 무시했네요. 결국 남편은 제게 소송을 걸었어요.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병에 걸렸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사람을 괴롭혀? 그러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이혼해줬으면 서로 이런 꼴 안 봐도 되고 좀 좋아. 남편이 소송을 걸자 다시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또 악연을 이어나갈 걸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고요. 민지야, 저 인간이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너는 기다려보라고 말로만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니? 딸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이 지경까지 된 것 같아 괜히 짜증을 부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웬걸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송 걸었다고요, 엄마? 됐어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어차피 새아빠는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유책 배우자인 거 증명하면 끝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말이에요, 엄마.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병원 직원과 꽤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딸도 아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딸은 고등학생 시절 병원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병원 직원과 스킨십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입막음을 당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제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남편이 제 암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 이혼을 하려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합의 이혼을 하면 재산마저 별로 못 받고 이혼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이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때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자는 게 딸의 목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 딸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복수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하긴 그 머리 잘 굴리는 인간이 뭐 하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으니 놀랄만도 했을 거예요. 새아빠, 엄마랑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시면요. 위자료는 두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저랑 엄마 건드렸다가 호되게 당하지 마시고요. 딸의 말에 못 이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재산 분할을 제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마 재산이 아까워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 불륜녀가 남편을 닥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제 와서 이혼을 하나 안 하나 특별히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 분할이나 받고 이혼하는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도 바닥난 사이에 더 이상 부부로 남아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딸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무섭게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해 남편과 병원 직원의 외도 사실을 적었어요. 동네에서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며 입소문이 돌았죠. 외도라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기혼자들이 가득한 동네라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병원은 불매한다는 움직임이 컸어요. 소중한 아이를 외도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맡기기 싫은 마음이 컸겠죠. 남편의 병원은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딸의 보살핌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 있었어요. 잘 키워놓은 딸 하나가 10남편, 10자식 부럽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불륜녀와는 재혼을 한 걸로 아는데 가장 최근 들려온 소식으로는 불륜녀와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고 사람을 쓰레기 버리듯 버릴 땐 언제고 본인이 그런 병에 걸려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저도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전 남편에게 찾아가거나 안부를 전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마음이 안 좋았던 건 한때나마 좋은 관계였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의 불행을 확인해서일 뿐이고 저도 딸이 없었다면 그 인간 때문에 쓸쓸하게 버려져 늙어 죽을 뻔했으니까요. 전 자식이라도 잘 키워 그 신세를 면했지만 젊고 잘 나갈 때 자식 보기를 돌보듯 하던 과거를 부메랑처럼 돌려맞는 걸 보니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가족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그 인간이 깨우치기엔 너무나도 늦은 것 같네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날도 꽃길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